숫자 쓴 거를. 검은색 선 한번 보실까요? 이 검은색 선은 미국이 찍어낸 달러의 양입니다. 검은색 선은. 제가 판서로 보여드린 것처럼 2008년 이후에 11년 동안 3.5조 달러를 찍어냈죠. 검은색 선이 늘어나는 거 보십시오. 오케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3월 이후에 1년 반 동안 4.5조 달러를 찍어낸 겁니다. 지난 11년 동안 찍어낸 돈보다 최근 1년 반 동안 찍어낸 돈의 양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판서로 쓴 게 맞죠? 정확하죠?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돼요. 이거를 줄이는 걸 양적 긴축이라고 하고 이 검은색 선을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 국면이 2018년도에 미국이 했었습니다. 이때 양적 긴축을 한 거에 보이시죠? 검은색 요 양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양적 긴축이거든요. 물가를 잡으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거를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아직은 바로 하진 않을 테지만 이렇게 되면 또 만만치 않아요. 2018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저 큐팁 양적 긴축 이슈도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한번 보였습니다. 보였기 때문에 증시 금융시장에 있어서 이거는 좋은 뉴스는 아니다. 지금 그게 지금 미리 반영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최근 지수를 보시더라고요. 최근 증시 보면은 뭐 어제 푸틴이 철군했다 해가지고 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지금 모양새는 사실 대세 상승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반등을 지금 오늘도 할 거예요. 오늘도 조금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다시 원래대로 가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요 길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면이 통화정책상 인축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지금 사실 투자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간 분산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몰빵하시지 마시고 뭐 한 펼쳐두세요. 연말까지 내가 가용한 자금이 있으시면 매월 초든 매월 말이든 좀 이렇게 들어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했다가 또 잠깐 뗐다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금융 컨디션이 저렇다니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본인 투자 활동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인사이트를 좀 드릴 만한 거로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요거는 우리나라 성장률 추이입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추이. 보시다시피 1973년 연성장률 기준으로 14.9%를 기록한 이후에 우리나라 성장률 기준으로 계속 지금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 체력상 최대로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은 한 2% 정도로 한국은행이 잡고 있습니다. 2%. 근데 워낙에 코로나로 인해서 훼손이 컸기 때문에 잠깐 반등했다가 또 이렇게 2%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요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률이 낮냐라고 하면 좀 인구 쪽 요인을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요. 우리나라 덩치도 지금 미국의 한 10분의 1까지 컸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 덩치도 컸기 때문에 덩치가 큰 상태에서 더 늘리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과거에 덩치가 조그맸을 때 이렇게 많이 늘리는 상황과 다릅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향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제하고 맞물려서 금리로 또 같이 가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도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경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금리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현명한 전망입니다. 금리는 경제와 기대 물가를 더한 것의 함수이거든요. 즉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장기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니 우리나라의 금리 전망도 올라간다 쪽보다는 계속 내려간다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금리가 왜 올라라고 하면 물가 때문에. 그렇죠. 물가만 안정화되면 다시 경제 방향대로 금리 레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제 입장에서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유로 더 올라갈까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제를 따라간다. 금리도 경제를 따라간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과거에 내가 1973년에 비즈니스를 해. 그때 경제 성장률이 15%란 말이죠. 은행에서 나한테 10% 금리로 해준대. 라고 하면 비즈니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돈 빌려가지고 비즈니스 해요? 안 해요? 해야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평균으로 15%가 성장이 되는데 금리 레벨, 대출 금리 레벨이 10%면 내가 사업을 해야지. 10%로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잘 되는 사업은 이거보다 더 크게 벌 거고 평타만 쳐도 15% 성장하는 경제니까 사업해야죠. 지금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대인데 은행에서 10%에 대출해준대. 돈 빌려서 사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제 성장률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가야죠. 금리 레벨. 이해되시죠? 네. 쉽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할까? 그렇다는 겁니다. 금리 전망도 어렵지 않은 겁니다. 경제의 상황을 보면서 금리 전망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경제 성장률 레벨이 지금 2%대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금리도 지금 튀는 것은 물가 이슈다. 단기적인 물가 이슈다. 물가 이슈가 해소되면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금리는 하향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금리도 쉽게 좀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오케이, 요거 재밌는 표가 많아요. 자, 이거는 또 우리가 영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인사이트가 될 만한 표입니다. 아까 제가 경제의 3대 주체 말씀드렸죠. 가계, 기업, 정부. 왜 이렇게 성남에 계신 분들은 한 번만 말씀 딱 드려도 이렇게 올해 기대 많이 됩니다. 올해 성남 판교 기대 많이 됩니다. 성남이다.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매년 얼마나 사이즈를 키우고 있냐를 보여주는 그런 한국은행의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고요. 전년 대비 가계의 사이즈, 기업의 사이즈, 정부의 사이즈가 얼마나 늘고 있냐라는 성장률의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성장률의 관점에서 가계 한번 보실게요. 민간 계속 2%대로 성장하다가 코로나 때 마이너스 5%, 가계의 사이즈가 마이너스 5% 줄어든 겁니다. 오케이. 기업은 계속 사이클을 타죠. 투자를 하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2017년 피크를 찍고 다시 마이너스 됐다가 지금 2%대. 기업은 사이클을 탄다. 그렇죠? 투자 사이클을 탄다. 언제 투자를 많이 했냐? 2017년도에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은 다시 투자를 늘려가는 사이클인 것 같다. 이 정도.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기업은 확실한 요인이 아니고 불확실한 요인이에요. 사이클을 탄다는 거죠. 마지막 정부 빨간색. 정부는 매년 4에서 6% 사이에서 계속 사이즈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와, 지금 경제에 있어서 지금 경제를 어떻게 보면 지탱해주는 주체는 어디다? 정부가 사이즈를 계속 4에서 6% 키우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도 5% 사이즈를 키웠잖아요.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냐? 뭘로 키우냐? 세금으로 키워야죠. 세금으로 키우고 빚으로 키워야 됩니다. 빚으로 키우는 것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구한다는 거고요. 국채를 기본적으로는 돈을 걷어들여서 세금으로 이렇게 정부의 사이즈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민간이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2011년 이후에 최근 10년 동안 트렌드를 보더라도 정부의 사이즈는 계속 안정적으로 4에서 6%대로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늘어날 세금에 대비해서 빨리 명의를 쪼개시면서 세금을 줄이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FP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컨설팅 하시면 뭔가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세금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세금 늘리는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공시가 현실화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들어보셔서 접하실 법한데요. 제가 지난달에 상담한 고객님, 용인 도정동에 땅이 있으시고 그분은 지금 공시가 기준으로 땅 가격이 300억 정도 되십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300억. 아버지는 농사를 지셨고 그분은 일을 안 하십니다. 일을 안 하시고 원래는 저기 죽전 패션타운 쪽에서 농사를 지신 분이세요. 죽전 패션타운 쪽에서 농사를 지신 아버지가 농사를 지는데 그 죽전 패션타운에 동부 아파트가 지어지죠. 개발이 되면서 그 아버님께서 농사는 져야겠고 해서 농사 짓는 땅을 옮깁니다. 포원 아트홀 쪽으로. 그 옆에 땅을 사셔가지고 또 농사를 지신 거죠. 근데 또 포원 아트홀이 또 신세계 백화점이 또 개발이 되잖아요. 또 수용이 되니까 잘 찾아다니겠다. 또 옆에 땅에서 또 농사를 짓고 계시고 그 땅이 이제 또 아들한테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땅값만 300억. 땅값만 300억. 근데 해피하지 않아요. 60대 초반이신데 해피하지 않아. 매일 술만 드시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제가 술에 취할 정도로 오전에 상담을 했는데 어제 술을 또 많이 밤새 먹은 드셨는지 거야. 제가 상담하다가 제가 취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명의는 본인 위주로 다 되어 있으신 겁니다. 문제는 자녀들 3명이 있는데 일하는 자녀가 1명밖에 없고 어떻게? 소득 출처는 없어요. 때문에 큰일 났다.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은 없어. 근데 물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물려줄 방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고민이 큰 겁니다. 300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드리니까 일을 세금이 왜 안 해? 10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귀찮아. 107억. 107억을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 공시가가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11에서 1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분 공시 가격이 그러면은 그분의 공시가가 11에서 13% 올랐다는 것은 그분의 보유세와 종부세가 최소한 11에서 13% 올랐다라는 게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빨리 대응에 나서야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게 공시가 현실화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현실화 정부의 목표는 시가의 90%까지 공시가를 올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얼마? 시가의 90%. 이게 목표치입니다. 이제 거래되는 시가의 90%.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90%를 맞추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냐? 토지는 2028년까지 시가의 90%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가이드를 지금 표로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만들어놨고요. 그다음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건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만듭니다. 개별 주택 단독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시가의 90%까지. 자 그러면은 그럼 공시가가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한 10%대로 올랐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공시가가 계속 오르겠죠. 저 현실화 하려면 계속 오르겠죠. 때문에 이 자산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빨리 좀 쪼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세금이 발생되더라고요. 쪼개셔. 왜냐? 경제에 있어서 정부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냥 사이즈를 키울 수 없다. 돈을 구해야 된다. 돈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금으로 구하거나 빚을 내야 된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 비율이 35%에서 50%까지 부채 비율이 올랐다. GDP 대비. 때문에 빚을 더 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로 간다? 세금으로 간다.
세금으로 가는 모습이 공시가 현실화이기도 하고 이 작업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어지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경제 얘기 들었고 금융 얘기 들었고 세금 얘기 들었고 하는데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서를 선호하는 겁니다. 판서를 하면서 계속 연결해서 얘기 들고 연결해서 얘기 들고 연결해서 얘기 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프로님 이제 이거 좀 이제 끄죠. 두 번째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너무 몰입도가 좋아서 원래 이것까지는 안 풀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제가 올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제 거 다 풀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다음에 강의 오면 똑같은 얘기하면 또 똑같은 얘기한다 그럴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다 푸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재밌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테마인 법인 대표님께 말씀드릴 3월까지 말씀드릴 팁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법인 대표님께 말씀드릴 3가지 팁 적어주시고 제 판서를 한번 써주시죠. 제가 지점장 양성과정 교육생이었을 때 제가 여기서 실습을 3개월 했어요. 201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신흥지점인가? 있죠. 신흥지점인가 있죠. 그쪽에서 제가 그쪽 소속으로 해서 직역을 부여받고 에어리어 활동을 했죠. 에어리어 활동은 모란역에서 했습니다. 모란역에서 일단 제가 매일 나오는 그 자료 뿌리면서 했었고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직역 거기 직역이 왜 이렇게 모텔이 많아? 모텔. 다 라인 다 모텔이에요. 모란역 거기 계곡집 옆으로 그쪽으로 계곡집 잘 되는 데 있습니다. 모란역에 나오잖아요. 그 라인으로 해서 모텔을 한블락을 제가 막 뿌리면서 3개월 동안 영업을 했죠. 영업을 해가지고 계약을 3개월 동안 한 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나왔어요. 또 거기 있는 GS 편의점 사장님이 그때 실손을 가입해 주신 기억이 있어요. 애썼어. 2010년도 기억. 불쌍해서 하나 해주는 거야. 신흥지점에 여자 지점장이셨는데 문제가 안 나는데 그런 인연이 있죠. 성남 판교 지역단에 제가 12년 전에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지우면서 한번 옛날 추억을 한번 회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법인 대표님께 말씀드린 3가지 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2월이 되게 활동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 기간 동안 비상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산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고요. 아마 이익은 웬만치 다 나왔더라고요. 어제 상담한 고객님도 이익은 얼마다라고 아예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한 걸 봐서 결산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2월에. 자, 우리가 이거 진짜 9시 반까지 끝내야 되죠. 하셔도 돼요. 진짜. 끝내야 된다고? 조금 더 하면 안 되죠. 해도 돼요. 그래요? 돼요? 저희 멀리서 왔어요. 중요하거든요. 이건 우리 돈 버는 테마니까. 멀리서 왔다고. 결대로 할게요, 그냥. 네네. 시간에 거요. 만약에 바쁘신 분은 상담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상담 나가시기 전에 요거는 저장을 해주세요. 제 번호. 제 번호니까 저장하시면서 언제든지 학제 프로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재밌게 고객님 만나고 재밌게 세상 사는 얘기 재밌게 하는 겁니다. 고객님들하고 하면서 이제 밸류를 같이 만드는 거죠. 세금도 줄여드리고 미리 활동 나가실 분을 위해서 제가 썼고요. 저장해 주시고 영상 있으면 팩트로 연락 주시면서 저도 같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FP로 제가 고객을 배우니까 개인 고객과 법인 고객이 있어요.
재무 설계를 하려면은 두 개가 필요합니다.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려면 고객의 재산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 가지고 계신 거는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주식, 현금, 기타 등등, 뭐 미술품, 금, 달러, 뭐 기타 등등 다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설계할 때 필요한 게 소득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얼마나 벌어들이시고 들여서 이거를 얼마나 자산화할 수 있는가의 능력입니다. 소득. 지금 막 개업한 의사, 빚을 내서 개업했다라고 하면 재산은 없지만 뭐가 크다? 소득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 설계할 때는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도 봐야죠.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냐. 가족 구성원을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기준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양반들은 소득이 있느냐 판단을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금 출처가 있기 때문에 자부자로도 땡길 수 있는 거지. 네? 개, 피, 수로 해가지고 자산이 많은 아버지의 상속세에 대비해서 자녀들이 돈을 내서 자녀들이 소득 출처가 되시면 자부자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이 재산 상태와 소득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개인 고객이 쉬울까요? 법인 고객이 쉬울까요? 법인 고객이 쉬워요. 법인은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개인 고객 상담을 해보면요, 이걸 다 WH 하니까 자꾸 이거 약간 코로나 WH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씁니다. 개인 고객 상담을 하면 이거 다 오픈을 안 해요. 이것도 한 반만 까. 다 까는 분은 엑셀로 정리한 분은 진짜 진중하게 저를 만나고 하시는 분이고, 표로 정리해서 안 오신 분들은 다 대부분 그냥 다 안 깐다라고 보면 돼요. 안 까는 선에서 그냥 해드리는데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야? 충분한 상담이 아니죠. 소득도 제대로 개인 고객님들은 어바웃으로만 알려드리고 안 가요. 하지만 법인은 항상 이렇게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끼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신용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신용평가에 따라서 적정 금리가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은행이 다시 대출을 실행해 주는 거잖아요. 은행이나 금융권이. 때문에 신용평가를 위해서 재무제표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법인은 다 재무제표가 공개돼 있다. 보실 수 있다. 어디에서? 기업 분석 보고서.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기업 분석 보고서. 그 다음 저희가 쓰는 크레타. 이런 데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그 재무제표에는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법인은 재산이라고 표현 안 하고 순자산. 그렇죠. 자산이라고 표현. 요거는 자산에서 뭘 뺀 걸까요? 그렇죠. 빚을 빼는 거겠죠. 내가 총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빚, 은행분은 뺀다는 거죠. 금융기관 돈은 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득으로 넘어가면요. 소득은 이제 세무적으로는 순손익이라고 합니다. 회계적으로는 이익이라고 하지만 순손익이라고. 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똑같다는 거죠. 뭐와? 재산과 소득을 따진다. 순자산과 순손익을 따진다. 오케이? 근데 이 재산은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법인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땅 가치가 100억이에요. 법인이 보유한 땅이 100억입니다. 법인 부지에 땅을 100억 정도 되는 사이즈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팔았다 라고 하면 자산이 줄어듭니까? 돈으로 들어오죠. 물론 땅값이 그 땅을 들어오죠. 100억 주고 팔았다라고 하면 땅이 뭘로 바뀌는 거죠?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바뀌는. 자산이 느냐 주냐? 안 상관없어요. 법인 입장에서 매매 양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팔고 사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자산의 사이즈는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산의 형태는 바꿀 수 있어도 자산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법인 주가를 평가할 때 개인으로 치면 재산의 비중을 40%로 두고 향후 벌어들이는 소득의 비중을 50%로 두는 60%로 두는데 이 40%의 비중을 두는 재산의 가치는 바꾸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 가치를 따질 때 이 재산 가치는 내비둡니다. 중요한 건 이 손익가치라는 거죠. 근데 이 손익가치를 볼 때 직전 3개년도를 봅니다. 직전 3개년. 앞서 말씀드렸죠. 2021년도는 지금 결산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이익은 2010년도를 뺐으니까 2020년, 2021년, 그다음 2000. 왜 이래? 거꾸로 오네. 강의 빨리 끝내라고 제 뇌에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2019년, 2018년. 직전 3개년. 요거 가지고 이제 해당 법인의 주가 평가를 한다는 거죠. 직전 연도의 이익의 가치의 밸류 비중을 크게 둡니다. 3. 요거는 2. 요건 1. 3 더하기 2 더하기 1은 몇이죠? 6. 6. 즉 6분의 3이 6분의 3인 50%의 비중이 바로 직전 연도의 이익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법인 대표님께 말씀드릴 첫 번째 항법. 자, 볼게요. 대표님께 말씀드릴 첫 번째 항법. 대표님, 이제 2021년 결산 다 하셨을 텐데 2021년 이익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1년이 어떻게 되실 것 같다는 질문의 기준이 되는 건 2020년 대비 작년 대비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 제가 뵀었던 반도체 밴드 업체라든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부분이라서 첫 번째 케이스 이익이 는다라고 하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이렇게 2021년 이익이 늘어나는 고객님이 계신다면 이 이익이 반영되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크게 올라갑니다. 이 비중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이제 3이 되니까 50%로 잡히게 되잖아요. 크게 올라갑니다. 때문에 이익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라는 고객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주가는 크게 오를 겁니다. 예, 크게 오를 겁니다. 이 가치가 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직원이 어느 정도 되시죠? 직원이 많이 쏠려 있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요 이익이 반영되기 전에 분산. 누구에게?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금 효과는 누가 보여준다? 이학재 FP와 제가 보여드립니다. 키워드만 해서 세금 효과는 저희가 주가 평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늘어나는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챙겨요. 여기서 질문. 간단히 저 물품 하나 써도 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FC님께는 VIP 고객님께 활용 가능한 단장님의 특별 물품. 이 이익이 안 잡히려면은 증여를 올해가 아닌 작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직전 연도가 2020년이 되거든요. 네, 직전 연도. 당일 연도가 아니에요. 직전 연도예요. 2021년 12월에 줘야 되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벌써 지금 몇 월이야?
이미 2022년 2월이네. 어떻게? 요걸 2021년 12월로 줬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신고를 하면 언제까지 신고를 하면 되냐? 손 들고 대라. 5월 땡. 다시 손 들고. 3월. 네. 2월 25일. 2월 25일 땡. 다시 손 들고. 3월. 누구예요? 3월 말 누구예요? 3월 말 질문이 더 디테일했습니다. 3월도 소급해 주세요. 네, 어차피 명함 드리면 하나 챙겨주십시오. 원래 디테일이 중요해요. 3월3월 말 말까지 증여 신고만 하면 언제 증여를 한다? 2021년 12월. 12월에 증여한 거거든요. 증여 신고는 증여가 해당하는 월의 말일자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12월에 증여, 12월 1일에 증여했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월의 말일자인 11월 31일 기준으로 3개월이니까 3월 말까지 신고만 하시면 언제 증여한 걸로 인정해준다? 2021년 12월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직 기한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요거를 첫 번째로 좀 여쭤보면서 요 얘기를 컨셉으로만 작년 얘기 크게 넣으셨으면 지분이 어느 정도 몰려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좋대요.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이항제 한번 해서 요거 좀 크다라고 하면 같이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지. 작아도 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요청하는 거는 작아도 오는 겁니다. 대신 작년 이익은 반영이 안 되지만 이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는 다시 들어가야 돼요. 즉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담당 세무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때문에 나 3월 말에 증여하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된다? 자산 재평가. 재평가를 해가지고 요 재산에 대한 가치를 구하고 이익 가치는 작년까지 반영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급한 거예요. 요 작업을 하려면 해당되는 고객님, 이익이 늘 것 같은 고객님은 빨리 만나셔야죠. 2월까지. 빨리 만나셔야 돼요. 지금 제 강의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나가셔서 빨리 그러면 그냥 한번 뵈면서 여쭤보셔야 된대요. 네. 빨리 나가셔야 된대요. 급하신 분 지금 나가셔도 돼요. 빨리 나가셔서 빨리 하십시오. 2월에 좀 작업을 해보자.